우리의 날개를 우리 힘으로 검증하라. 항공기 개발의 활용 점정. 시험평가처와 52 시험평가전대 창설. 이제는 우리도 개발해서 쓸 수 있구나. 공군 무기 체계도 가능하겠구나. 미국 시험장이나 이런 전문 시험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3배 내지는 4배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는 물론 시험평가라는 것은 뭐든지 다 처음입니다. 같은 게 없습니다. 국내 기업의 방산품 개발에 결정적 활로를 열고 미국 회사가 도산이 돼가지고 일정 기간 브레이크디스크가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해서 무기체계 독립의 꿈을 위해 부대에서 다들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위험하다 이거예요. 시험 비행 중에 발견할 수 없는,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면 큰일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최고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전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오류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온 진짜 영웅들. 전반적으로 아주 안전성도 높고 비행 훈련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아주 좋은 비행기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기체계 국산화의 활용 점정. 공군 시험평가 시스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공군 항공기 시험평가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시험평가처의 초대 초장을 역임하셨던 예비역 공군소장 신보현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보현입니다. 공군 52 시험평가전대 초대 전대장을 역임하신 정구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돈입니다. 우리 공군 항공기 시험평가 체계를 처음 연구하고 정착시킨 분이시죠. 기호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육해공의 다양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 오신 국방과학연구소 이병남 전자전 체계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남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시험평가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기호 대령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 시험평가처가 창설된 것이 91년 1월이었고요. 이후에 한 9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연후에 99년 한 말 정도에 이 시험평가 전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꼬박 이제 9년이 지금 걸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대령님 연구에서도 매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험평가체가 제대로 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험평가 전대가 좀 창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 시간 동안 시험평가 업무를 좀 뒤로 미뤄둘 수도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평가 업무라는 게 미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시험평가 시기가 오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침 이제 시험평가제가 생기고 나서 그 시험평가 기능이 이제 군에 생긴 거니까 시험평가 업무들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 시험평가에 해당된 시기가 된 것들은 다 우리 시험평가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평가처가 생긴 이후로 바로 업무가 바로 이관돼서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능처에서. 예를 들면 뭐 연구개발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던 거, 무장처에서 자기네들이 담당하고 있던 거, 뭐 정비처, 뭐 이런 데서 다. 심지어 뭐 복사기를 구매하는데 뭐 업체들이 여러 입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떤 게 좋을지 평가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 군대 쓴다고 다 무기체계냐? 그 무기체계 시험평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건 뭐 일반 장비니까. 그렇게까지 시험평가처로 이제 보내왔는데 이게 우리한테 보내온 그 시험평가 그 대상들이 대개는
오랫동안 묵어있던 것들입니다. 그 기능처에서 이게 시험평가 하려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필요하죠. 이것도 기간도 꽤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그걸 시험평가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 과장님들은 대개 1년 순환보직이거든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좀 해도 좀 오랫동안 있어도 과장님들이 이거 보니까 이거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꾸 책상 밑에 이렇게 넣었다가 우선순위 뒤로 두고 다른 거 급한 거 하고 이러시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평가가 좀 묵어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시평처럼 오게 됐죠. 그걸 이제 처음부터 해결하려 치면 이게 벅차고 정말 그 엔지니어링 지식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 시험평가처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묵혀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휴무영 박사님께서 이제 초대 처장 역할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 전담 실행 부대 그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려드는 업무가 많아서 처리하는 약 굉장히 좀 고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평가처가 문을 열고 나서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공군 무기 체계 개발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달라진 점들이 시험평가 업무에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시험평가처가 이제 눈에 띄게 어떤 뭐 조직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일의 능률 부분도 그렇고 좀 달라졌을 텐데 어떤 점이 좀 변화됐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이제 공군 무기 체계를 개발이 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아니었나. 그동안은 무기 체계를 개발해놔도 군수품 개발 절차 이런 아주 단순한 절차에 의해서 그냥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무기 체계까지도 우리가 개발해도 되겠구나. 전담부서 그동안은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해놔도 누가 시험평가를 담당해서 해주어서 전력화시키는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전력화가 되질 않아서 아무 무의미했었는데 저희 시험평가 챙기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전자전 장비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브레이크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최첨단 기술이 소요되는 거고 공대공 항공기 공대공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은 하여튼 우리 손으로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험평가를 해서 전투용 사용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밖에 방산업체는 물론 군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우리도 개발해서 우리도 쓸 수 있구나. 공군 무기 체계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인식의 확산이 가장 큰 성과였다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우돈 박사께서는 4대 시험평가 처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하고요. 초대 이제 시험평가 전대장을 이제 역임을 하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이제 하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시험평가 처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가장 바쁘게 이 시절을 보내면서도 어려웠던 일은 어떤 일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시험평가 처장을 맡았던 시기에 KT-1 운용시험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연구개발 항공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시험평가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기간도 아주 오래 걸리는 이런 시험평가를 이제 준비하고 수행하느라고 바쁘고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험 비행 중에 이제 어떤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탐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험평가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시험 비행이 중단된다는 것, 시험 평가가 중단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전력화 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력화 시기가 지연과 함께 이제 이 연구 개발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이 중단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빨리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제가 시험평가 처장을 하면서 이 시험평가를 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이제 시험평가 처장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정책 결정하는 자리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이 시험평가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을 때가 가장 컸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병란 단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보니까 198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연에서 이 전자전 그 장비 개발에 그 일관된 일을 좀 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전자전은 조금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좀 낯선 개념이라서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발이나 시험 평가 과정에서 이런 다른 장비와 비교해봐서 좀 특별한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나 매스컴 이런 데를 보면은 흔히 이제 미사일이나 폭탄 또 최근에는 무인기, 레이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익숙해 있을 겁니다. 예. 저희 전자전 장비는 그런 그 레이더나 미사일 이런 그 주로 위협들이 대부분 전파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포착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어떤 그 공격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적이 사용하는 전파를 적절히 무력화해서 즉 전파 방해해서 아군의 항공기들이 적지를 들어갈 때 은폐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첨단의 그런 과학전의 대표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자전 장비를 시험 평가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장비를 개발했을 때 그 장비의 성능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갖다 대상 장비를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기능적인 거나 성능적인 거에 어떤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대치를 재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와 같은 이제 첨단의 전자전 장비들은 상대방이 없으면 그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흔히 말씀드린 그 어떤 첨단의 레이더, 미사일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만드는 전자전 장비가 정말로 방해 능력이 뛰어난지를 검증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적이 운용하는 그런 위협 종류, 레이더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도 이 장비가 정말로 잘 만들어진 건지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군에 최종적으로 전력화하는 데는 더더욱이 그런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시험평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이 그러한 장비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능력을 갖추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첨단 장비를 정말로 우리 국산화하는 데 큰 힘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자전. 전자전이란 전자파와 관련된 모든 군사적 공격과 방어 행위를 뜻한다. 즉, 적의 전자파 사용을 억제시켜 적의 무기 성능을 감소시키고 적의 전자파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것이다. 원시적인 전자전은 적의 유선통신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전화기를 케이블에 연결해 도청하는 방식에서 시작됐다. 보다 현대적인 전자전은 1904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함대 간 사격 지휘 정보의 무선 통신을 방해하면서 시작됐다. 전자전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영국군은 전선 곳곳에 전파 방해 장비를 배치해 독일 공군기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했으며 연합군 또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전파 방해 장비를 배치해 독일군의 레이더와 전투기 무선 통신을 교란했다. 가장 성공적인 전자전 사례로는 1991년 걸프전을 꼽을 수 있다. 이라크군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초강력 방공 시스템은 다국적군의 첨단 전자전 공격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지원과 전자공격, 전자보호로 나눌 수 있다. 전자지원은 적이 방출한 전자파 에너지를 탐색하고 감시, 추적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자공격은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 적의 인명이나 시설, 장비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걸프전에서 각각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기만하고 무너뜨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마지막으로 전자보호란 적의 전자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전자파 기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적의 레이더로부터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기나 스텔스 함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전자전은 단순히 전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개발 과정부터 치밀한 보안과 한 발 앞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 어떤 분야의 무기체계나 장비보다 완벽한 국산화가 시급하다.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 그 최종 키를 쥐고 있는 국내 전자전 장비 시험평가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구축됐을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우리 공군의 시험평가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험평가처가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요.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시험평가처가 직접 시험평가 업무를 처리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장비가 바로 ALQ-88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 장비인데요. 이 단장님. 이 ALQ-88 시험평가처를 통해서 이 국산화된 대표적인 장비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이고요. 또 공군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일 텐데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흰 장비가 저희가 개발했던 ALQ-88 전자전 장비라고 불리는 아래에 있는 거죠. 예, 장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형상은 마치 미사일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비는 어떤 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체계가 아니고 항공기에 장착돼서 운용되는 그 전자장비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전부 전자 모듈들이 들어가 있고 대체로 이제 항공기 날개 밑에나 아니면은 동체 밑에 장착을 하고 적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임무 수행을 위한 조종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장비의 가장 큰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 장비는 1979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92년까지 약 13년간 이렇게 거쳐서 개발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군은 과거 월남전에서 쓰던 구형의 아날로그 장비가 있습니다. ALQ-87이라고요. 요 전 버전 정도 보시면 될 텐데 그러한 장비를 10여 대 정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장비들, 전자전 장비의 특징은 적의 위협의 능력이 발달하면 저희 전자전 장비도 방해 능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독자적인 전자전 장비의 이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LQ-88을 개발을 착수하게 된 거고요. 이러한 그 ALQ-88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저희 국내에 뭐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전자전 분야 이쪽에 기술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대형 전문 회사인 노스럽사와 저희가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1986년에 1차 사업이 완료됐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양산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좀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 다른 우리가 국산화 순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존의 ALQ-88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래서 ALQ-88K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ALQ-88K를 어드밴스 시킨 ALQ-88AK를 그 후에 이제 92년까지 독자 개발을 하고 국내에서 시험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저희가 개발을 완료할 단계에 사실은 국내 시험 평가 능력도 미비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 시험장이나 이런 전문 시험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3배, 4배 내지는 4배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공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고민한 끝에 우리 스스로 시험평가를 하자 하는 방침을 세웠고요.
마침 때마침 요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즈음해가지고 91년도에 다행히 공군 내에 시험평가처가 창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시험평가 창설됨으로써 보다 면밀한 시험평가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국내에서 온전히 그런 시험평가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가연에서 이 ALQ88을 이 1차 개발 완료하는 것이 86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그런데 91년도에 시험평가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이거를 이제 그 시험평가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그러면 80년대에 이 전자전 장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전무했던 건가요? 예, 그 시험평가 측면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장비 개발을 일반적으로 장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실험실 저희 랩에서 많은 부분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성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방해 성능을 평가해야 되는 이런 그 야외 실전 환경과 비슷한 이러한 정밀한 검증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단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그런 능력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했고요. 더불어 그 시험평가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뭐 장비 기술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시험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장비를 만들었을 때 장비 자체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항공기에 장착이 안 된다거나 또한 고속 기동하는 이런 전투기의 장착 후에 비행 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은 아무리 그 전기적으로 이런 장비를 잘 만들어 놨을지언정 장착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비행 인증 시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비행 상태에서 정말로 그 방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비행 성능 시험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1980년대만 해도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외국의 시험평가 그 조종사를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국내에서 비행만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시험평가처가 창설이 되면서 국내에서 우리 손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 후에 이루어진 다른 여타 ALQ200이나 기타 항공 사업에서 그때 저희가 획득하고 축적했던 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기술력으로는 조금 그 전체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미진한 수준에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 박사님, 예. 다행히 이제 국내에도 이제 91년도에 시험평가처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시험평가의 경험이나 어떤 그렇다고 뭐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이 획득된 상태는 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과연 이제 막 창설된 공군 이 시험평가처가 좀 ALQ88 같은 전자전 장비를 제대로 시험평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주변에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사형군인 공군이 제대로 신뢰하고 믿고 이걸 맡겼는지 지금 궁금한데 그 당시 공군의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예, 한국 내에서 아무리 국가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연에서 최첨단 장비라고 일컬어지는 저 전자전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그 의구심 때문에 그 국가연의 개발계획서에다 전제 조항을 뭐라고 달았느냐면 해외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사용 가가 나왔을 때 공군에서 사용한다. 이 전제 조건을 거기다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공군은 국내 기술 수준으로 전자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참 믿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실질적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단이 설치된 국방부 입장에서는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5, 6년이 지나고 있는데 업체를 생각하면 업체 그냥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에서는
외국에서 받아오야만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 공군 에그린 기지 전자전 시험 거기에 서한을 보내니까 95년도에나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너무 바빠서 해줄 수 없고 95년도에나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8대 차관이 주재하는 그 당시에 전력증강위원회라고 해서 8대 전중위에서 8대 ALQ 생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 명의로 생산이 결정됐는데 공군에서는 규정대로 우리 안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항명 사건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못 쓰겠다고 한다면 생산된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자전 사업단 주관으로다가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그 회의에 이제 관련 요원들이 다 왔죠. ADD의 개발자도 오고 업체도 오고 공군 요원에서도 이제 저희 사업 요원, 저희 시험평가처 이제 처음이라서 전 시험평가처장으로 가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그때 상황 인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장군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 분은 작전사령관으로 계셨던 분은 야 지금 응징 보복전력을 위해서 응징 보복전력 공군 조종사들은 유사시에 적지에 폭격으로 해서 적지에 침투해야 되는데 아무런 장비를 안 달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100% 충족을 못해도 그래도 달고 가는 게 한결 낫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자. 그분은 무조건 찬성을 하시는 분이라 한 번은 사인을 했는데 한 분은 다음에 총장님 되실 분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10번 아니라 그 이상을 해서도 설득을 시켜드리겠다. 근데 3번째 들어가니까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겠다면 나도 너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고 허락을 해 주셔서 사실은 시험평가를 제가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쭉 보면 이제 공군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정작 이 시험평가처의 또 분위기도 좀 알고 싶거든요. 이제 당시 이제 이 그 전자전 장비 그 ALQ88과 같은 이런 장비가 나왔었을 때 이것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나 뭐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됐습니까? 당시에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한 명 없었던 시험평가처 인력이나 능력을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공군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니까 분위기가 이제 하자는 쪽으로 또 총장님까지 또 다들 야 한번 믿고 한번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ADD에서 그런 장비를 개발했는데 그거 성능 나오는지 그거 측정 못 하겠느냐. 기술 시험에 대해서는 성능하고 사용 시험은 전 그렇게 해서 ADD에서 개발 시험 계획 한번 써보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군에서는 사용 가능한가 판단하는 것은 운영 시험은 우리 운용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되는 환경에서 한번 해보자.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장비 이제 적성 장비들에 대해서 아까 단장께서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성정밀에 얘기해 가지고 그 생산회사에 만들어서 모사좀 한번 그 복제 좀 한번 해서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제가 주관해서 공군의 그 전자전 사업실 요원들, 국가연 개발팀, 금성정밀 생산팀의 그 전문 요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국내 종합 시험평가 계획을 작성해서 시험평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연 주관으로 기술 시험 계획을 금성정밀 주도의 성능 시험 모의 장비들의 개발을 공군 주도의 운용 시험을 작성하도록 하고 아까 말한 운용 장착석 시험입니다. 장비. 그래서 장비를 장착하고 운용할 F5 전투기의 장착 운용 적합성 평가는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트레이커 FSI사라는 거기에 우리가 자금을 지불하고 그 대구 기지에서 시험평가처장인 저희 주관으로다가 시험평가를 실시했는데 시험평가하는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서 시험을 하고 오면은 저녁에 이제 평가를 하러 다 이제 팀들이 모여서
운용자인 공군팀, 개발자인 ADD, 생산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면은 가능한 한 이제 통과했다고 해야 되니까 개발팀들은 오늘 시험은 거 충족했습니다. 요거 충족했습니다. 근데 공군은 야 그거 가지고 충족이 되냐고 시험하고 맨날 내려오면 항목마다 맨날 논쟁을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인데 그 앞으로 절대 논쟁하지 말고 시험한 그 기록만 정확하게 평가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논쟁을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평가를 종료하고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7가지가 미충족을 했습니다. 7가지 성능을 미충족을 해서 제가 생산회사인 금성정밀에 국가연을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책임지실 분 누가 좀 제안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로 바로 금성정밀 회장님께서 유성으로 달려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평가 요원 1명하고 같이 나가서 뵙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첨단 장비이면서 비익 장비, 곧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전혀 제한하고 금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금성정밀 회장님께서 이 기술 이번에 개발팀들, 개발 지원하는 지원팀들을 이 개발을 하고 나서 해산을 하지 않고 후속 전자전장비 개발을 위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후속 개발에 전력을 투입해 주신다면 제가 조건부로다가 수락할 때에 이 장비가 충족하면 미다르는 성능을 충족하는 그 조건부 충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회장님 지금도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41살이었습니다. 41살이었는데 젊은 장교가 국가의 미래까지 생각하니 그 호기가 참 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꺼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평가는 결론을 조건부 충족, 7가지 미충족, 조건부 충족으로 하고 업체하고 국가연에서는 그 7가지 미충족한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그 수락할 때 장비를 만들어서 군에 납품할 때 전부 충족하도록 만들어서 전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국가연 전자전장비 개발팀 우리 이제 단장 같으신 분들입니다. 분들은 그 개발 ALQ 88K 개발 및 시험평가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세계 수준의 ALQ 200을 개발해서 2005년에 군의 전력화를 한 것입니다. 시험평가 초기 시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책임감 하나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 덤벼들었던 것이 지금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에 참 자부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달리는 자동차를 멈춰 세우는 제동장치 브레이크. 그 원리는 간단하다.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바꿔버리면 속도가 줄어든다. 자전거를 탈 때 발바닥을 땅에 문지르면 지면과의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 자동차 바퀴의 축에는 작은 원판이 부착돼 있다. 그리고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이 원판 바깥쪽에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돼 있다. 운전자가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 호스를 통해 그 힘이 전달되어 브레이크 패드를 회전판 쪽으로 밀게 된다. 결국 회전판과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력으로 바퀴의 회전수를 줄여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항공기가 착륙하거나 활주로 주행 중 속도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바퀴의 안쪽에 회전판을 장치하고 유압의 힘을 이용해 맑은 모양의 정지판을 밀어내 마찰을 일으킨다. 다만 대형 고속 항공기의 경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제어하기 위해 디스크를 여러 장 겹친 다중 디스크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한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험평가처가
미국산 전투기 F4 팬텀의 브레이크 디스크를 시험 평가하게 됐다. F4 팬텀은 1968년에 최초 한국에 배치돼 F-16과 F-15K가 도입 생산되기 전까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영됐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팬텀 전투기가 이미 퇴역하기 시작했고 특히 브레이크 디스크를 생산하던 업체가 부산해 제품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미 국내에 우리 공군이 쓸만한 브레이크 디스크 개발을 시작한 업체가 있었던 것. 게다가 해당 업체는 F4 팬텀에 장착할 다중 브레이크 개발까지 성공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꼼꼼한 시험 평가를 거쳐 F4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 만약 국산 디스크 브레이크가 시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시험 평가에 통과한다 해도 국내 시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과연 시험 평가처는 국산 브레이크 디스크를 성공적으로 시험 평가할 수 있을까?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 F4 브레이크 디스크에 관련된 시험 평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호 대령님, 실제 시험 평가는 좀 잘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F4가 이 전력화해서 장착까지 딱 돼서 전력화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시험 이렇게 하신 거는 랩 테스트, 그러니까 다이나모가 실내에 있는 그 실제로 브레이킹하는 곳과 거의 동등한 레벨의 그 효과를 가지는 그런 랩 테스트입니다. 실험실에서의. 그걸 끝나고 나면 실제로 비행기에 달아갖고 해야 되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비행기 이제 우리 공군이 쓰는 비행기에다가 브레이크 디스크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거 이런 시험들이 과거에는 그 참모총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시험평가 전문가라는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시험할래? 이런 절차를 물어보면 또 거기서 막히고 또 뭐 그 안전적인 측면에서 계속 막혀갖고 시험 건의조차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시험평가처가 생기니까 시험평가처에다가 몽땅 다 이런 시험들이 이제 오게 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좀 전에 나왔던 ALQ88, 그다음에 브레이크 디스크 이런 핫 포테이터들인데 예.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이제 랩에서 이제 시험,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기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시험인데 요즘 말로는 개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실제로 항공기에 적용하는 시험, 굳이 따지자면 운용 시험 근처 사실은 기술 시험에 속합니다. 지금 그런 시험을 실제로 비행기에 달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총장님께 그 계획서를 면밀히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갖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총장이 결재를 득하려면 이 시험 이 위험성들을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라는 얘기, 위험성이 미니마이즈 됐다,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최소화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이제 논리적으로 면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습니다. 7장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장 중에 그걸 한꺼번에 7개를 우리 국산품으로 다 이제 끼워 넣으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장, 5장, 7장 이런 순으로 이제 소위 원래 시험 평가의 기본 원칙 중에 점진적 강도 증가 방법. 나중에 이제 제가 시험병학교 나오고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적용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장님께 그 결재 받는 과정이 꽤 까다롭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비행 시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비행 시험을 어느 부대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해야 되는, 저희가 실제로 시험하는 부대가 아니고 주간부서지 않습니까? 시험평가 처니까. 주간은 어느 부대에다 맡겼는데 부대에서 다들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비행기에 달아서 하는 거. 뭘 내외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하라. 그렇지만 비행기에 타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한 그 비행대에 대해서 대대장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그 이제 비행 시험 하게 되는데 실제로 비행대대에서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국산품이 미제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시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우리 공군 수뇌부 그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 장군님들 모시고 발표회를 했는데 그 어느 장군님이신가? 네가 꼭 그 업체 사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제가 그런 평을 듣고 보니까 그 당시 분위기를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물건을 좀 우리 스스로가 좀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구돈 박사님 이제 시험평가초장 그 재직 시절이 바로 이제 이 KT-1 운용 시험평가를 했던 그 시기랑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 개발한 공군 항공기를 정말 우리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험평가인데요. 당시 특별하게 기억 남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KT-1 운용 시험평가 단장이 돼서 그 말로만 듣던 또 여러 사람들의 평이 아주 뭐 난무, 이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KT-1 시제기를 제가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탑승을 해봤더니 제가 보기에 이제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안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안전성도 높고 비행 훈련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아주 좋은 비행기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 훈련을 KT-1에 해당되는 우리 중등 과정 비행 훈련을 받은 비행기는 T-37이라는 미국에서 생산한 비행기입니다. 그 훈련기를 제가 타고 훈련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KT-1이 굉장히 이제 좋고 훌륭한 비행기다. 조작하기도. T-37은 이 조종관이 이렇게 조금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종사가 교관하고 학생 조종사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랑 옆에 이렇게 앉아서 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의 딱 중심이 내가 보는 게 중심이 아니고 교관하고 나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 상황에서 항상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KT-1을 타보니까 딱 전후방석으로 돼 있어서 내가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면 되고 조종관이 적당히 묵직해서 아주 그 조작하기에 편하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걸로 비행을 훈련을 했으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시험 평가를 마친 후에 이제 KT-1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일부 이제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훌륭한 비행기고 우리 공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다음 조치가 이제 공군본부에서 자 그럼 시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산 결정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 실제로 이제 양산 결정 국방부에서 하게 되는데 공군에서 이제 양산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사인 나는 거고 그 양산 못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당시 참모차장이 이제 정책회의를 주관을 해가지고 양산 결정 건의를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보기에는 시험비행 조종사들이라는 친구들이 맨날 AD에 가서 엔지니어들하고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쿵짝쿵짝 하다 보니까 아주 개발 마인드로 돼 있다. ADD 엔지니어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셨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마침 이제 저는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계속 정책 부서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비행을 안 했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참모 차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비행 이제 저 햇병아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저는 나름 그래도 편대장 교관까지 했고 뭐 비행한 지 오래됐지만 비행 경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만 믿고 본인이 주관해서 양산 결정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웠던지 본인이 직접 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를 시제기를 한번 태워달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보통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가서 타봅니다. 미국에 가서 또는 프랑스 라팔 같은 것들도 우리 지부에 있는 분들이 가서 타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한 번도 못 타보고 이게 양산 결정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기술 우리의 기술 아마 항공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해본 경험도 없고 또 혹시 시험 비행하면서 발견되지 못한 결함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발견되지 못한 결함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여러 가지 비행 사고로 연결되거나 또 뭐 우리 자동차 리콜하듯이 나중에 실전 배치된 걸 다시 걷어서 개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ADD에서 이거 타실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보험도 안 되고 만약에
사고라도 조금 있으면 이거 시험평가 요원 이외에는 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만일 KT1이 이제 양산이 돼가지고 우리 공군의 조종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다가 사고라도 한번 나게 되면 시험평가처장을 비롯해서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모두 감옥에 갈 각오를 해라. 이런 말까지 제가 듣고 근데 하여튼 다행히도 저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KT1은 아직도 우리 공군 기본 훈련기로서 아주 훌륭한 장비로 사용되고 해외에 수출도 되고 아주 훌륭한 비행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겠죠. 뭐 이제 KT1 탈 때랑 또 T-37 탈 때랑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다분 분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의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차근차근하게 모든 것들을 좀 다져나가기 위한 이런 또 걱정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평가가 늘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이제 뭐 그 공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무자 입장에서 그게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전력화할 것을 기대했던 뭐 장비 업체나 또 공군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도 호소도 할 텐데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그걸 받고서 시험평가처가 그 이후에 또 후폭풍을 또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보통 시험평가를 하게 되면 결함을 발견하고 그 결함에 대해서 개발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개선 사항 어떻게든 이거를 전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로부터 이제 당시에 모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활주로 피해 복구 자재를 시험 평가를 해라 하는 이제 지시가 있었는데 활주로 피해 복구 자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주로에 폭바구가 생기면 거기 흙으로 메우고 그걸 다진 다음에 그걸 이제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여러 가지 조각으로 된 키트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그런 이제 임시 활주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이 비행장의 비행 단장은 이제 폭바구가 생기면 그 폭바구 한 개를 40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서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단장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해놨으니 시험 평가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알루미늄으로 이제 조그만 판들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딱딱딱 겹쳐서 이제 활주로 위에다 놓고 거기서 이제 이착륙을 하는 시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종이 있으니까 기종별로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예민한 것이 F-16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활주로 운영 규정을 보니까 활주로를 포장할 때 이제 이 턱이 생기죠. 잘못하면 높낮이 때문에 차이가 있을 때 이 차이가 지금 기억으로 4분의 3인치인가 그걸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예민한 게 이제 F-16이어서 4분의 3인치가 넘는가 봤더니 이거보다 2배 이상 두꺼운 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체에서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아마 얇게 하니까 그런 어떤 정해진 강도를 유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그 활주로 운영 규정과 안전의 이유를 들어서 이걸 이제 시험 평가를 이제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당시 이제 국방부 그 연구개발관실에서는 국장님이 이제 저를 불러다가 뭐 이제 호통도 치고 이건 장관의 지시다. 그리고 국방부가 업체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 시험 평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험 평가를 못 해주게 된다고 그러면은 국방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국내 항공사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사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굉장히 이제 저속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항공기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 활주로 램프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옆에 활주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램프로 올라가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옆에는 이렇게 높은 거예요, 턱이. 그런데 비행기가 항상 직진만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약간의 사이드 방향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착륙할 때는 조금씩 흔들리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칠까 봐 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게 활주로
BDR 키트 전력화 문제가 아니라 비행 사고가 미치는 또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시험 비행을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너 조금만 얇게 만들어주면은 규정대로만 만들어주면 시험 비행을 해주겠느냐 하겠느냐, 그래서 규정에만 맞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좀 얇은 거를 다시 저 시험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막 강도가 약해서 쪼개지고 파편도 생기고 활주로에 이런 조그만 조각이나 파편이 생기면 이제 비행기 인테이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합격시킨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후에 그 업체가 활주로 피해 복구 자재 국산화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엔 모르겠어요. 또 요새는 했는지. 예, 잘 이상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사용군의 신뢰도 얻기도 힘든 상태에서 우리만의 시험 체계의 어떤 시스템을 더 구축해 나갔어야 됐었고요. 때로는 이제 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또 아주 냉철하게 또 탈락을 시켜야 됐었던 것들이 다 우리가 안고 있었던 사안이었었는데요. 그러한 모두의 노력들이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과 또 공군 전력의 강화에 상당히 큰 어떤 그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참여하신 네 분의 패널들께 마지막 평가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병란 단장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예, 최신의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개발하는 장비 자체의 개발 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량적으로 그런 것들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평가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 어느 특정 국가가 어떤 그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시험 평가 능력까지를 포함해야 비로소 완전하게 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험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공군이 현재까지 그 시험 평가처가 창설된 이후에 그 쌓아왔던 노하우 또 어떤 그런 능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은 무기 체계들이 최근에 이제 국산화되고 국내 개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군의 시험 평가 능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계호 대령께서. 그 제가 시험 평가 분야에 꽤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 평가는 무기 체계든지 무슨 물건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한 번씩 타보고 또는 시험해보고 합격 불합격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험 평가가 마치 이제 그 점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이제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개발 과정에 시험 평가가 여기 얽혀 있습니다. 시험 평가라는 과정. 그래서 과정에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이것도 이제 개발자 출신 연구원 엔지니어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엔드 유저, 좀 최종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다른 물건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이 그걸 들여다볼 때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쉽게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시험 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모의고사들이 없다 그러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냥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구동 박사께서. 예. 그동안 이제 공군이 그 시험 비행을 통해서 국내 공군력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이제 능력이나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앞으로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항공산업 발전에서 수출을 위해서라도 이제 시험 평가 능력이 꼭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업체나 군이나 이런 모든 그 항공산업 분야에서 이제
뭐 제작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곳에서 다 시험평가 능력을 모두 구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각자 갖는 것이 비용과 전문 인력 소요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시험평가 능력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KT1이나 T50 수출 과정에서 이제 수입국들이 요구에 의해서 가망 인증, 정부 차원의 가망 인증을 요구를 해와서 이제 그 정부 차원의 가망 인증 기관의 역할을 공군 시험평가 전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가망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7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국방 위성 및 우주 로켓 분야의 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ADD,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항공우주연구원, 또 국정원까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정책 연구를 제가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의 아주 이해관계가 매우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부처 간의 어떤 문제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 전문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보현 박사께서. 지난번에 KTX2 산천이죠. 산천이 초기 막 나와서 달릴 때 여러 차례 사고가 났죠. 얼마 전에는 작년 12월에는 강릉행 KTX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저기 운용 시험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그동안 공군의 국내 개발한 항공 무기체계에 대해서 시험 평가를 하면서 완벽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업체에서 우리 업체들이 개발한 것을 군에서 사고 없이 사용함으로써 업체들은 자신을 가지고 더 발전된 걸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방위 사업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서 우리들이 그래도 선순환 역할을 담당했다는데, 저는 시험평가처가 생기고 나서 우리 방위 산업 발전에 의미가 있지 않나,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우리 공군의 시험평가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2 시험평가 전대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